다음은 제가 이거 여러분들 되게 많이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21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내가 발명한 보드게임인 캐시플로우를 이용해 투자를 가르치곤 한다. 이 게임은 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사람들은 게임을 하면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의 상호작용을 배운다. 또한 그 둘 사이에서 이뤄지는 현금 흐름과 부자가 되는 길이란 결국 자산 부분에서 매달 생성되는 현금 흐름을 늘려 마침내 월별 지출 금액을 초과하는 것임을 배운다. 일단 여기까지 배우면 새양쥐 레이스에서 벗어나 빠른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 게임을 싫어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아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요점을 이해하지 못했다. 한 번은 게임을 했는데 게임의 첫 차례에서 이 게임에 참여한 어떤 사람은 보트가 그려져 있는 사치품 카드를 뽑았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다. 오, 나한테 보트가 생겼잖아. 그러다 그 사람의 친구가 그에게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의 숫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하자 당황하고 말았다. 그녀는 숫자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후 갑자기 숫자를 움직이는 방식을 알게 된 순간 그녀는 그 보트가 그 사람의 본인의 자산을 잡아먹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게임을 진행하면서 그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졌고 심지어 아이까지 생겼다. 이 게임은 그 사람에게 끔찍하게 돌아갔다. 이거는 조금 설명해드려야 되는데 이 캐시플로우 게임이라는 거를 약간 맛보기로 할 수가 있어요, 웹에서. 그 로버트 기요사키 캐시플로우 게임 하면 검색하면은 링크가 있거든요. 뭐 블로그 포스팅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나중에 찾아서 한번 보시면 이제 아실 수 있는데 이 게임이 뭐냐면 말이 이렇게 움직여요. 말이 움직이는데 어디 딱 걸리면 어떤 이벤트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이벤트가 우리 삶을 반영하는 이벤트. 예를 들어서 뭐 월급 받는 날, 실직하는 일, 뭐 결혼, 뭐 자녀를 낳는다거나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 나왔던 뭐 사치품을 산다거나 그걸로 또 반대로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걸 산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게 걸렸을 때 어떻게 하면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현명하게 대처하는 사람이 이기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현실 세계를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먼저 여기 책에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거에 나온 것처럼 내가 월급보다 더 많이 여기 책에서 이제 패시브 인컴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소득으로 매달 월 지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먼저 그 사람이 이 게임 이기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이 게임은 어려우니까 어렵고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게임으로 대체하면 부루마블. 브루마블. 네, 제가 부루마블 또 엄청 좋아하거든요. 안 해보신 분도 없을 안 것 해본 사람 같은데요. 없죠. 네. 이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음, 근데 이 부루마블 게임을 많이 해보신 분들 혹은 부루마블 게임의 고수들은 아시겠지만 한 바퀴 돌면 월급 나오잖아요. 그렇죠. 월급 20만 원 네, 나옵니다. 20만 원. 네, 요즘도 20만 원인가? 네. 물가 많이 올랐는데 20만 어쨌든 원. 지금 한 바퀴 돌면 월급 나와요. 근데 그거 해가지고 한 바퀴 도는 거 가지고 월급을 계속 받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 나는 야 무슨 호텔 별장 빌딩을 왜 줘? 위험하게. 나는 그냥 무조건 월급 받을 거야. 하면서 계속 돈다 어떤 사람. 달리기만 돌기만 해봐. 한다. 그 사람이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이기죠. 이걸 빨리 깨우치는 사람들은 요지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 뭐 뉴욕, 동경 이런 데다가 호텔이나 빌딩을 올리는 사람들이 게임에서 유리해지잖아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캐시플로우 게임은 그거랑 좀 다르긴 해요. 더 복잡해요, 캐시플로우 게임이. 근데 어쨌든 비슷한 맥락이다. 근데 이게 뭐냐면 게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게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되게 많다. 우리 살아가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니까. 근로소득만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리고 근로소득 땀 흘려 일해서 번 돈이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현실 세계에서는 되게 가혹하고 냉정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재밌는 게 제가 한번 그런 적 있어요. 부루마블 엄청 잘해요. 제 지인이. 저 군대에 있을 때였는데 부루마블 엄청 잘해요. 근데 현실에서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 부루마블 게임과 현실 사이의 연관성을 못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게 현실을 너무 잘 반영해주고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루마블 다 해보셨을 테니까 한번 그걸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런 고민을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아이들하고 이 게임을 해요. 음. 종종 하는데 이게 한 번 하면 끝나는 시간이 기본 한 2시간 걸려서요. 쉽게 시작을 못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게 아이들의 그 본인의 기본적인 성향이 나타나더라고요. 이렇게 큰아이 같은 경우는 좀 아들인데 보수적이니까 일단 뭘 사는 거에 대해서 잘 안 사. 땅만 어디 사? 걸려도 땅도 잘 안 사. 땅도 안 사? 잘 안 사요. 아이고. 그러니까 사더라도 땅만 사던가 아니면 뭘 얹어서 사는 거를 싫어해요. 리스크를 돈이 회피하는 나간다고 스타일이구나. 생각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얼마를 주고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땅은 사는데 뭐 빌딩을 올린다던가 올려도 별장. 아이고. 이렇게 작은 거, 이런 것들만 올리더라고요. 근데 둘째 같은 경우는 이제 딸인데, 과감해. 되게 이 친구가 소비 지향적인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 걸리는 족족 무조건 사고, 무조건 큰 거, 빌딩. 무조건 호텔. 빌딩, 호텔, 이런 것만 짓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돈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패턴이 이제 돌면 돌수록 내가 얼마나 많은 곳에 집을 갖고, 그러니까 뭐 호텔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금액 차이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저희 아들도 커버라도 그렇게 막 사니까 돈 없어지지 않냐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돌아서 월급 받은 걸로 딱 걸리면은 동생한테 다시 또 돈을 줘야 되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니까 이제는 아이도 게임의 룰을 이제 아는 거죠. 어떻게 해야 이게 여기서 어떻게 포지션을 가져야 게임을 이기는 거고 또 그러면서 저도 이야기를 계속 해줬어요. 이게 직장 생활하는 거랑 똑같다. 그리고 엄마가 지금 계속 서울을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이유 또한 지금 엄마도 다른 나라에 짓는 게 아니라 각 우리나라의 요소별로 엄마도 아파트를 하나씩 이렇게 짓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 아이도 그냥 이야기 들었을 때는 네, 네네네 했는데 이 게임과 연관되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구나. 그런 거야? 그런 의미야? 그래서 엄마 그렇게 서울 다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좀 더 뭐랄까 좀 소통도 되면서 어떻게 보면 경제관념까지 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게임이어서 아이들도 되게 상당히 좋아해요. 근데 저희가 좀 약간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거 시간 정해놓고 하면 돼요. 있고.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그래야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종종 하는 편입니다. 되게 아이들 경제 그런 교육에 있어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원래 부루마블이 원래 게 아니고 사실 기요사키가 원래 했던 거는 모노폴리라는 게임이에요. 모노폴리. 그러니까 부루마블도 우리나라 오면서 네. 변환한 거고 이 모노폴리가 되게 재밌는 게 1930년대에 대공황 때 나온 게임이에요. 대공황 때. 근데 이 게임의 모노폴리가 뜻이 뭐죠? 모노폴리요? 네, 그러니까 모노폴리 뜻. 잠깐 검색 좀 해볼까요?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이야. 그런 거 좀 알아서 해보셔야죠. 왜 물어봐요? 나도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이게 사실 모노폴리가 독점이란 뜻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독점 한 곳만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일 때도 독점인 곳은 살아남는다. 사실 이 모노폴리가 되게 재밌는 게 땅을 사면 얘가 독점을 하게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땅마다의 부가가치가 달라요. 별장이나 호텔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요지인 곳에,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내가 뭐 인풋 대비 아웃풋이 잘 나오는, 투자 수익률이 잘 나오는 곳에 얼마나 내 땅을 잘 갖고 있냐, 거기다 내가 건물을 잘 짓냐, 그런 거가 되게 중요한 거를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100년 전에 나왔는데 지금이랑 거의 바뀌지 똑같죠. 아는 거죠. 네, 땅을 독점하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이거 아이들이랑 되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서 저희 아이들은 더하기 빼기로 이걸로 배웠어요. 5살 때, 6살 때부터 거의 저희 주말마다 1시간씩 이걸 했었거든요. 해야겠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이제 아이가 책을 읽으면 원래 이제 모노폴리는 200만 원이에요. 근데 책을 읽으면 100만 원씩 더 준 거예요. 일주일에 네가 몇 권 읽은지 보자. 그거를 종잣돈으로 해서 이렇게 네, 돌 때마다 그러니까 걔는 이 게임을 저희 큰애는 승부욕이 되게 강해요, 저처럼. 그래서 이 게임을 이기고 싶어해. 저는 또 지는 걸 싫어해요. 걔랑도 목숨 걸고 해요. 근데 이 게임을 볼 때 걔는 이제 저는 200만 원으로 하고 걔는 1000만 원으로 해요. 항상 이제 8권 이상씩 읽기 때문에 주마다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비등비등하게 해요. 그 이유가 자본주의 게임은 급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좋은 자산을 잘 내가 취득을 해놓고 투자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이제 이걸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어디가 핵심이고 어디가 수익률이 좋아라는 걸 잘 알고 거기 땅을 주로 매입을 해가지고 이제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 아들이 이제 되게 빠르게 시작하지만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잘 모르니까 이제 돈 나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돈만 이제 모아놓은 식으로 가다가 이제 저는 이제 자산을 잘 사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제가 게임에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게임처럼 자본주의도 비슷하다는 맞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연봉 얼마야 뭐 이런 거 되게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본주의의 진짜 승자 그리고 부자는요 자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물론 월급이 많으면 더 내가 자산을 빨리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솔직히. 예. 근데 솔직히 여기서 너나님이나 뭐 코크님보다 훨씬 더 연봉 많은 사람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이 방송 보는 네. 사람 중에서도 예전에 너나님이나 코크님보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여기 안에서 사실은 내가 좀 어느 정도 자산을 쌓는 거는 그거는 이제 기초적인 거고 그렇죠. 자본주의는 결국 자산을 잘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게임이 정말 잘 보여줘요. 사실 캐시플로우 저 샀어요. 아. 그 미국에서 거의 20만 원 정도 해요. 비싸던데. 네, 20만 원 넘으면 샀는데 하나도 못했어요. 영어로 써 있어가지고. 다 영어야. 이거 되게 복잡해. 이거 훨씬 복잡해. 네, 복잡해요. 직업도 이벤트가 있고, 맞아요, 직업에 맞아요.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엄청 네. 그리고 재무제표 같은 것도 그려야 네, 돼요. 네. 내가. 그러니까 그래서 딱 보고 처음에 해서 이건 내가 이건 아니야. 이거 원래 이제 저희 이제 애들 이제 알려주면 하려고 네, 했는데 이건 아니야. 그래서 이제 나부터 얘기가 안 돼. 그냥 그러니까 모노폴리만 다시 하게 됐는데 어쨌든 근데 사실 모노폴리만 잘 이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노폴리도 되게 재밌어요. 모노폴리 게임이 브로마하고 다른 게 처음에 들어가면은 별장만 지을 수 있어요. 아. 그 다음에 빌딩, 그 다음에 호텔. 브루마블은 한 번에 딱 들어가면 빌딩 지을 수 있잖아요. 모노폴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산을 하나씩 축적하는 개념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정말 되게 좋은 게임이고 이게 인생에 똑같다는 거. 사실은 이것도 미국에서 대공황 때 경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하려고 나온 게임인데 100년이 지났지만 자본주의는 바뀌지 않았다. 똑같네. 다만 자본주의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그거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사실은 기요사키 욕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기요사키 얘기는 거의 다 맞아요. 거의 전 100%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저도 시기에 따라서 이해를 하고 못하고가 있었어요. 처음에 뭐 직장을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정말 100%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근데 자기가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족쇄가 있죠. 이 이야기의 폭. 그죠. 근데 그 부분을 빨리 깨고 안전지대에서 깨고 내가 좀 더 이제 도전적인 그런 어떤 내가 경제적자를 목표로 한다면 완전히 빨리 목표로 빨리 빠져나와야 되고 자본주의를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저는 그 되게 이 게임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게임에서 그런 게 나와요. 사실은 뭐 보트나 자동차 이런 건 부채고 사실은 또 이제 땅하고 주식 이런 거는 자산이.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아들이 그럼 엄마는 왜 아파트를 살 건데 왜 광주에서 안 사고 서울에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제가 이제 그 게임을 예로 야 말레이시아하고 뉴욕하고 가격이 같냐 아니면 또 이제 네가 어디에 걸렸느냐에 따라서 그 내는 비용이 달라지잖아요. 그 말씀하신 좀 독점과도 어떻게 보면 좀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설명을 해주니 그래서 엄마가 서울로 다니는구나 이렇게 또 좀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 게임 제가 얼마 전에 제 투자 후배들하고 한번 했었거든요. 한 1년 됐어요. 저기 의정부 임장 갔다가 같이 했는데 제가 투자는 제일 오래 했고 돈도 제일 많이 벌었는데 제가 계속 지는 거예요. 왜? 왜냐면 제가 그래서 봤죠. 왜 내가 질까를 봤어요. 근데 제가 진 이유가 뭐랑 똑같냐면은 자산과 현금을 적절하게 들고 가는 사람이 유리해요. 이 게임은. 물론 매번 이길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근데 자산과 현금을 적절하게 들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브루마블 할 때 다들 약간 흥분 상태에서 저는 이 게임을 몇 년 만에 하니까 너무 흥분돼서 막 샀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현금이 떨어지잖아요. 현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구도돼요. 내가 먼저 걸리잖아요. 상대방이 먼저 걸리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먼저 딴 사람 건물이나 땅에 걸리면 파산하는 거예요. 내 건물을 팔아야 돼. 그때. 그러니까 이것도 현실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갖고 제가 이게 되게 재밌다.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 우리 지금 투자할 때도 사람들이 최근에 이것도 너바님하고 얼마 전에 같이 식사하다 얘기했나 막 그랬는데 막 사람들이 신용대출 써서 막 투자하려고 하는데 큰일 났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현금을 들고 있지 않으면은 진짜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적절하게 맞춰가면서 위험하지 않은 수준에서 투자를 해나가야 오래 가면서 내가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근데 또 연관이 지어지네요. 예. 저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맞아요. 부루마블에서도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현금이 없어져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현금이 잘 없어요. 네. 예. 근데 여기서 내가 신용대출이나 마통 막 끌어써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위기가 오잖아요. 거의 파산합니다. 네, 그렇죠. 파산하고 거의 정말 힘들어져요. 사실은. 예. 제가 예전에 하락장에서 정말 이렇게 정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 많이 봤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투자 시장이 이제 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정말 중요하다. 사실은. 그러니까 부루마블에서도 아까 너나님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거기서도 적절하게 현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 항상 리스크 대비는 해야 돼요. 최악의 상황을 예를 들어 내가 어디에 위협 걸렸는데 내가 이제 렌트비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을 하고 가야 돼요. 예, 그걸 안 하면 이제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서는 내 게임에서 완전히 먼저 그렇죠. 자산을 빨리 쌓지만 퇴장하게 돼버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실까봐 자산을 무조건 늘리는 게 좋다고. 근데 그게 절대 아니다. 내 자산 다 팔리게 된다 나중에. 그래서 그 비율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 네, 다음은 제가 295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집중해야 한다. 가난한 이들이나 중산층이 하는 것처럼 몇 개 안 되는 달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지 마라. 여러 개의 달걀을 몇 안 되는 바구니에 집어넣고 집중하라. 성공할 때까지 오직 한 길만을 따르라. 진짜 중요하죠. 진짜 중요한 얘기고,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일단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건 이런 거예요. 분산 투자해라. 나눠 담아라. 잘못하면 큰일 나. 망해. 나눠야 돼.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내가 이제, 뭐 인플레를 방어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내가 매달 모을 수 있는 돈이 예를 들어 한 10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100만 원 1년 모으면 1200이고 10년 모으면 1억 2천이고 100년 모으면 12억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100만 원을 다 내가 대신 철저하게 준비하고 공부해서 다 몰아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하나에다. 근데 저는 이 개념이 이게 이제 투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분산 투자가 아닌 집중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요 개념인데 저는 그걸 개념을 좀 확장해갖고 우리 삶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그러니까 어떤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잖아요. 그거에 돈도 있고요. 시간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시간을 간과하잖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시간도 시간은 오히려 돈보다 더 귀하죠. 왜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만 주어지니까.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한 4시간, 5시간이 남아요, 하루에. 그럼 이거를 1시간은 주식 공부, 1시간은 코인 공부, 1시간은 뭐 자기계발 책 읽고, 1시간은 부동산 공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랑 나머지 4시간을 전부 다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하나를 정해서 엄청나게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너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대학 선배들 중에 고시를 보잖아요. 그럼 고시를 보는데 똑같은 학번에 똑같은 선배고 둘이 학점도 비슷해요. 그리고 둘이 친해 또. 근데 한 명은 뭐 회계사 시험 봤는데 2년에 붙었어요. 근데 한 명은 회계사 시험 8년을 보는 거예요. 근데 결국 안 됐어요. 근데 공부한 시간 다 합치면 누가 많을까요? 도서관 앉아 있었던 시간이. 8년 있었던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왜 그런 결과가 벌어질까? 그거는 그 순간에 엄청나게 단단하게 그걸 뭉쳐서 거기에 뾰족하게 만든 다음에 그걸 뚫고 나간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는 이제 그래서 시간에 대한 얘기는 그렇고 돈도 비슷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저기 막 뿌려놓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주식을 돈 1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그냥 어설프게 공부하고 그냥 이게 안전하겠지 하고 종목 10개에다 10만 원 쫙 뿌리는 거예요. 그럼 안전할 수는 있어요. 뭐가 올라갈 때 뭐가 내려가면 뭐가 올라가면서 막아주고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부자는 못 돼요. 왜냐면 10만 원 굴리는 거니까. 사실 실제로 그런 방식의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은 부자들이요. 진짜 부자들. 근데 내가 지금 이제 돈 모아서 종잣돈 뭉쳐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럼 저라면은 10개 종목 어설프게 분석할 시간에
하나 두 개를 진짜 때려잡으려고 노력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 그 얘기를 기요사키가 했고 정말 놀란 거는 이 얘기를 20년 전에 이 책에서 했는데 이대로 한 사람을 제가 실제로 봤고 노바나님 실제로 봤어요. 진짜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도 그걸 따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이 교훈을 통해서 실제로 적은 돈에서 부자가 될 때까지는 이거를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 당시에 재테크나 이런 거 관심이 없을 때 언론에서 계속 이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맞아요. 영향을 받아서 제가 처음 재테크 시작할 때 펀드를 11개를 나눠서 놓고는 저 혼자 그래 역시 분산 투자를 잘하고 있어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약간 극단적이구나. 저 혼자 막 이거를 뭐 국내 펀드 넣었다가 뭐 차이나 펀드 넣었다가 나름대로는 쪼갰던 거예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금액이 크지도 않은 상황에서 월급 한정돼 있고 그거를 뭐 나누니까 이게 조금 국내 주식이 좀 올라도 차이나 펀드가 또 마이너스 까먹지. 되면 또이또이 이렇게 그냥 원금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제 거기서 빛을 못 보고 아 이게 아니구나 하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부동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돈 진짜 거의 적금도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위한 적금만 했었지 다른데 뭐 주식을 한다거나 펀드를 한다거나 뭐 예금을 넣는다거나 이런 것 없이 그냥 하나에 일단 뭉쳐놨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돈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적인 부분. 저도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아이를 키우고 있고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일단 어떤 하나의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말 꽤 오랜 시간 아니면 꽤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그 시간뿐만 아니라 뭐 에너지도 그만큼 쏟아야 되는데 직장과 또 육아나 가정 이런 거에 분산을 시켜버리면 투자 쪽으로 성과가 나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 또 직장과 육아, 뭐 가정적인 부분은 꼭 내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옆에서 좀 케어해주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일은 내가 여지껏 해왔던 일들이라서 그렇게 크게 내가 그 일을 지금 좀 덜 한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이러지 않는데 투자 쪽은 완전 제로인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잠깐 노력한다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기존에 하던 일에서 있던 그런 시간적인 부분, 에너지적인 부분을 정말 최대한 다 끌어다가 투자 쪽으로 좀 집중을 했어요. 물론 좀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지 않았나. 이게 어떤 거 하나만 몰입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돈만 몰입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돈, 시간, 에너지 그런 노력 부분까지 다 하나에 집중을 시켜야지 그래야 거기서 성과가 나오지 않나? 라는 거를 저도 좀 투자 공부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 너무 공감을 합니다. 코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펀드 11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뭐 이게 일면은 맞고 일면은 틀린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투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능동적 투자, 능동덕이래. 발음. 능동적 투자가 있고 수동적 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능동적 투자는 뭐냐면 내가 그 분야를 되게 잘하는 경우에 내가 직접 투자를 하는 거예요. 대신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직접 투자는 내가 그 분야를 잘 알아야 돼요. 예. 그리고 그 분야에서 수익률을 되게 막 어느 정도 찍을 정도로 예. 연수익률 10% 이상, 20%까지 나올 정도로 내가 그 투자를 잘 알아야 되고 수동 투자는 내가 투자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메타인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잘 할 거냐. 근데 사실은 투자 잘 하려면요. 졸라 갈아 넣어야 돼요. 네. 여기 중간에 사실 여기 얘가 나와요. 뭐 에디슨, 빌 게이츠, 조지 소로스, 트럼프. 예. 에디슨은 사업가죠. 발명가고 사업가고 지휘를 만든.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 MS 소프트를 만든 이제 사업가고. 뭐 조지 소로스나 이런 사람들도 사실 투자자고. 트럼프도 부동산 투자로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한 분야에 각자 뭐 사업이나 이런 거 되게 잘하던 사람들은 액티브하게 내가 내 분야에서 이제 하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예를 들어 뭐 제가 주식 투자를 해요. 근데 직접 투자할 수 없거든요. 저는 주식을 잘 모르니까. 그럼 수동적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분산 투자를. 그러니까 코크님 하신 것처럼. 예. 근데 만약에 제가 부동산 투자하는데 그렇게 못 하겠죠. 중요한 거는 부자가 되려면, 그러니까 처음에 부자가 아닌 사람은 수동적 투자로 패시브하게 투자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적금 넣는 거나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부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내가 뭐 1,000만 원인 사람이
연 7, 8% 계속 난다 하더라도 50년 지난다고 해서 뭐 얼마나 네. 저기 하겠어요, 사실은. 그냥 물론 이제 망하진 않겠죠. 네. 망하지 않은 수준이지 부자는 못 되는 거죠. 예. 근데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에디슨, 빌 게이츠, 조지 소로스, 트럼프처럼 온 인생을 갈아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훨씬 더 큰 부자가 되다는 거죠. 요새 되게 재밌는 얘가 빌 게이츠예요. 제가 빌 게이츠 20, 30대를 연구를 좀 많이 했거든요. 빌 게이츠가 되게 재밌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1등이 되고 정말 마이크로소프트가 퍼도 막 굉장히 막 비쌀 때 그때 빌 게이츠가 자기 주식을 팔아요. 자기 주식 팔아가지고 자기 IT 분야의 주식을 나눠서 좀 사거든요. 물론 자기 자산의 일부만, 굉장히 일부만.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처음에는 MS에 굉장히 몰빵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뭔가 이제 리스크 해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 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는 처음에 내가 자산을 쌓을 때는 액티브하게 가야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됐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분산 투자로 자산을 배분하는 거. 그래서 결론이 더 재밌어요. 빌 게이츠가 그 10개로 나눈 IT 기업들. 다 망했죠. 아니요. 그 IT 기업이 잘 됐을까요? MS가 잘 됐을까요? MS가 완전 잘 됐어요. 하지만 MS가 안 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안 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산을 쌓고 나면 분산 투자하는 게 맞다. 근데 일단 이런 교훈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메일을 어떤 분이 왔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40대인데. 이제서야 월부 채널을 보고 내가 해놓은 게 뭐 있나. 너와 나랑 나이 비슷한 것 같은데 벌써 자산을 좀 많이 쌓아놓은 것 같은데 자기 뭘 했나 이런 걱정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뭐 워라벨에서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살았다고. 그러니까 근데 당장 40대 중반이 되니까 쌓아놓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건 저는 30대 이 방송을 듣는 20, 30대 아니면 혹은 40대 초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자본주의 살면서 내가 주특기 하나는 있어야 돼요. 남들보다 정말 잘하는 부가가치가 높으면 좋아요. 그 분야가 사실은. 투자든 사업이든 아니 남들이 좋아하는 어떤 요새 그런 거든. 근데 그런 거에서 내가 주특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사실은 그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직장에서도 당장 이제 나와야 되는 상황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가 주특기가 없으니까 다시 구직하기도 어려운 거야, 사실은. 그동안에 계속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균형의 삶을 사는 건 좋은데, 그거는 만약에 내가 이제 정말 부자를 꿈꾼다면, 그거는 좀 아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몰입한 시간. 아까 빌 게이츠가 20, 30대 얼마나 주 7일 일한 거 알아요? 계속. 몇 년간. 그래서 그 와이프가 멜린다 게이츠가 우울증 걸렸어요. 부부싸움 엄청 하고. 그럴 수 있지. 그럴 것 같아요. 완전 뭐 애는 독방 육아하고. 그때 눈빛이 지금 빌 게이츠 눈빛이랑 정말 달라요. 옛날 영상 보면은 지금 되게 온화하잖아요. 인자한 기부도 느낌이죠, 정말 지금. 많이 하고. 근데 그때는 많이 야수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좀 자산을 읽은 사람은 한순간 미친 구간을 반드시 겪었다. 그리고 그게 정말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번 해보면 또 다른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조금 여기 말한 이런 진짜 집중의 시간 사실 길 필요 없어요. 저거 3년, 5년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해본 거랑 안 해본 거랑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